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가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아주 강세장에서는 이게 독이 되지만,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강세장이 올 일이 있을까? 내년은 오겠지만 10년 중에 9년이 약세장이거나 횡보장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의 어떤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듭니다. 가다가 쉬어야 되고, 물론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번에 올라가는 체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힘이 듭니다. 심지어 여기 돌을 하나 메고 올라간다. 더 힘이 듭니다. 근데 내려가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 돌은 그냥 놔두기만 하면 쭈루룩 내려갑니다. 사람이 내려가는 거 내리막길에서 숨이 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체력이 약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일 텐데, 그래서 이런 개념이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건 어렵지만 내리는 건 진짜 쉽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요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서 요 지루한 과정들이 힘든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요 고점 만드는, 마지막 고점 만드는 여기서 환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갈까봐 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개념처럼 올라가기 쉽다는 것은 정말 이 일순간인 것 뿐이고, 10년 중에 9년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쉽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 지수가 어제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준수하고, 나스닥이 부진했는데 어제 나스닥 제대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부진하긴 하지만 요 기술적인 흐름,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하고, 그게 중국의 영향을 받느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중국 증시하고 또 연동이 되냐 그러면 중국 증시보다도 또 부진합니다, 우리 증시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재미가 없다. 그리고 달러 약세를 기대했는데 이게 좀 일시적이지만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인데 매수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누군가 수익 본다는 걸 보면 못 참으니까. 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수익 나면 주변에서 기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뭐냐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한테 신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대신에 이웃집 여자한테 당신 소원 빈 거에 2배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하나 달라 그러면 이웃집 여자한테 2개가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 눈을 하나 빼달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웃집 여자는 눈 2개를 다 잃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살아오셨고 또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통한다고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다 그러면 배가 아파서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 주가의 마지막 고점은 개인이 만든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식이 올라가는 시기라면 상관이 없지만 1월 달부터 해서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동안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월간 개인 매수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누적으로 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누적으로 32조 원을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32조 원을 샀는데 이 투자자들이 난 1년이고 2년이고 이거 가져갈 거야. 할 만한 가격이냐. 삼성전자가 8, 9만 원, 불과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4만 원대였습니다. 4만 원대야 뭐 돌을 씹어서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8, 9만 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버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 32조 원의 순매수가 2달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물화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짜증나서 그냥 본전 주면 팔고 다른 종목 사야지 이런 거. 그러면 이 32조 원을 다 때려 사고 주식시장을 올릴 만한 수급 주체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연기금밖에 없는데 연기금이 더 삽니까? 안 삽니다. 주식 비중 줄이기 급합니다. 그럼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리를 해주는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에 대한 훼손 이후에 얼마나 회복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올라가는데 든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었다. 내려가는 데는 1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유튜브 내년 전망에 제가 기대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를 일단 보내고 2021년 증시 전망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을 때 제가 처음 올려드렸을 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해서 뭔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보는 김에 저것도 찍고 좋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연말 연초 해가지고 한 일주일 반짝 좋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뭐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맞아 들어갑니다. 거의 뭐 내용 자체도 거의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정확하다는 것은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건 이제 시장이 예상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변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그 변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림대로 간다라는 거고, 그 그림대로 간다는 건 앞으로 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공매도 재개, 5월 통계적 약세, 8월의 통계적 약세, 이렇게 해가지고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피해야 되는 거,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 있는 종목, 이런 종목도 올라가면 개인이 때리기 바쁘니까 못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서 떨어지고, 물론 바닥 기는 종목들도 내려갈 때 오른 것도 없이 같이 떨어지기는 한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모아가다 보면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올해는 적어도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계속 나쁜 흐름입니다. 결국 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인버스의 대응 전략이 맞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코스닥이 흘러가는데 코스닥 대형주가 죽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만큼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코스닥 대형주들은 손이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는 부분,
그리고 지수하고 관계가 있거나 지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특히 치중을 해야 된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전 지금 대형주 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생명 제외하고. 저는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대형주가 계속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기인을 한 건데, 어쨌든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 맞아떨어지는 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상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수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기대할 부분은 굉장히 작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수익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잃지 않는다, 원금을 잘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뭐 탐탁치 않은 흐름입니다. 뭐 있는 것 같았던 이원 컴포트는 뭐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은 흐름은 아니니까, 예, 더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가고, 뭐 나중에 전환사채 물량 나올 때까지도 소식이 없으면 그럼 뭐 이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NHN벅스 밀렸지만 아직까지 선 위에 있으니까 더 지켜보고, 이것도 뭐 딱히 언급할 부분이 없고, 액트는 지금 본업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대형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건 뭐 베트남 공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걸 만드는 기업은 계속 경쟁에 시달려야 하니까 투자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런 경우,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20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 초반에는 매력이 없었는데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승자 독식으로 좋아진 것처럼,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패널, LCD 디스플레이 패널도 치킨 게임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알아서 가격을 적당히 내놓으면서 오히려 안 죽고 있다. 증설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될 만큼의 LCD 패널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는 기업은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대체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체는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액트가 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액트 1분기 실적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액트가 예전에 좋은 평가를 받고 희망이 보였을 때 거래처가, 거래처 분산으로 인한 것이니까, 대형 거래처를 많이 확보를 해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왜냐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수주가 이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쭉 지켜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재료가 있으니까 계속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출 받아서 상속세 내기로 했으니까 주식을 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주주 변경, 아직도 지금 이건희 외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상속 절차 마무리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좀 분위기 쇄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요즘 일찍 나오는데 올해는 좀 빨리 나오는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작은 종목들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잘 넘어가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게 빨리 나오고 나면 보통 이제 감사 보고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에 어떤 시세를 움직이는 쪽은 잘 없다라고 봅니다. 그 혹시라도 뭘 하나 샀다가 감사 보고서에서 문제라도 발생을 하면 큰일 나니까, 작은 종목들 얘기입니다. 큰 종목들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중소형주가 예전부터 4월 달에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나서. 예, 그런 부분이 4월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작은 종목들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지금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 오히려 주목을 받아서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올라가는 거 말고 뭔가 인위적인 마사지를 하는 부분에서는 4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중소형주에서 무슨 바람이 불지 않을까. 선거 직전까지 해서.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조금 일찍 나오고 그러면 한 20일 정도면 대부분의 종목들의 감사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4월 초 이렇게 선거까지 좀 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전망을 해보고. 네, 삼성생명 그런 관점에서 뭐 대형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상속세 문제도 해결이 됐고 뭐 금리 인상 기대감도 있고 저평가고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특히 수급도 좋고 지금 삼성전자 수급 보면 이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계속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사고 있고 계속 샀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관리한다고 사준 거 빼고는 대부분 삼성전자는 개인이 사고 있고 삼성생명은 개인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삼성 팔고 있으니까 삼성생명은 사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개인이 사고 있으니까 피해야 되는 거고 개인이 사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구조상 바로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왜 삼성생명을 못 사느냐 7만원 보고도 못 사는데 지금 못 사겠다 요런 경우 삼성전자는 왜 못 파느냐 그래도 본전은 찾고 팔아야지 이 두 가지 마음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하고 전혀 거리가 있는 주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지 않으면 물론 너무 심하게 깨서 매일 손절하고 이러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지만 또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시류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논의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다른 이유라면 상관이 없지만 7만원에서 못 샀는데 8만원 어떻게 사 이런 마음이거나 삼성전자 본전 찾으면 그때 가서 움직여야지 이런 마음이거나 물론 또 본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좋지만 높은 가격에 산 거 본전 기다리다가 두산중공업 걸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깨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예.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법이 무섭습니다. 예. 제가 이 주주운동 하면서 형사 고소도 당하고 예, 온갖 뭐 지금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 몇 년 소송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법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속 소송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이 이미 무력화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주주가 주주 명부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받으려고 소송을 하고 소송해서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법제화를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하게 사실 이런 식으로 법이 허술하면 이런 사실을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다 알리면 주식 누가 하겠습니까? 뭐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호받겠지 하고 하는 건데 뭐 소송해가지고도 보호를 못 받으니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주식 투자를 이런 사실을 알면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한 2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뭐 다른 게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다 그냥 내 잘못이지.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다 거지됐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나빴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두들겨 나가고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서 너네 법 어기면 혼난다. 그런 걸 보여줘야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참석하셔도 좋고 위임장을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한테 의결권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의결권 행사를 하시라.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등기 비용과 약간의 수고만으로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그게 가져오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모든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한다면 지분율 50%가 안 되는 최대 주주가 주주들을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도 한 40% 정도 되는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0% 정도구나. 이 정도 주주분들은 아예 안 합니다. 이 분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실제 100%가 아니라 70%가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평소에는 50%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70%의 절반인 35%만 갖고 있어도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뺏기를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그래서 반드시 꼭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하시면 분명히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께서 복을 받으실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기 때문에 의외로.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나쁜 의도가 없으셨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저는 이번에 그 돈 받고 뭔가 게시판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무조건 다 고소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도. 예. 예, 지금 어쨌든 저도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이런 거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권리 행사를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소송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행히 올해는 제가 주식 투자로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는 주식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의 부담이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권리 행사를 통해서 다른 주주들도 저렇게 해서 우리 권리를 행사해서 부당한 일을 뒤엎을 수 있구나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게 하나둘씩 나오면서 알아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선을 넘지 않는 거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다 없고 충분히 제가 하는 활동의 어떤 결과를 떠나서 아주 긍정적인 보람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때는 손가락을 혼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 보면 투자자들이 반응을 할 거고 그때 떼꼭 팔아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면 항상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뉴스 보고 사면. 그래서 뉴스 보고 매매는 안 하신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면 뇌동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말자. 그리고 호가창 보고 매매하지 말자. 요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은 미래 손실은 아주 많이 예방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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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좋은 매매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싸게,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예,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주분들이 권리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전 8시에 했다고? 이것 봐라. 난 이번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지. 이렇게 해서 혼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건데, 가장 여러분들께서 권리 행사를 하는데 그나마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이런 건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전자투표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지들이야 뭐 맨날 출근하는 데서 출근해가지고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지만, 투자자들, 특히 뭐 한 100주, 200주 이런 분들, 100주, 200주는 뭐 주주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요거 권리 행사 때문에 뭐 몇 시간을 달려가서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거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제발 좀 코로나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이상 5인 이상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좀 답답한데, 이제 이런 거 좀 법제화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편으로 의결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시를 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한데, 예, 의결권 행사는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의결권 여기 요거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NHN 복수가 이렇게 잘 그려가고, 어쨌든 저 거래량이면 뭐 누군가 인위적인 쪽에서 올라탔다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그 시각이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예,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액트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저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 포스코 하락은 요거는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포스코를 30만 원 위에서 사셨으면 30만 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으실 텐데 요것도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S건설. 예. 제가 GS건설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S건설, 포스코, 케이프 요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요거 하고 나서 영신금속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프. 경영권 분쟁 심화 이런 걸로 사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소송을 했고 올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안 상정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의안 상정 가처분이고, 뭐 요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든 주주로서 의안을 상정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뭐 못하게 한다? 예. 그리고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판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행 완료까지 하루에 1억씩 내라. 이러면 안 내줄 수가 없을 텐데. 직무집행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 경영권 분쟁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려면 어쨌든 양쪽에서 지분
지분을 사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이 추가가 됐다 이런 게 나와야 뭐 주가에 반응이 있지, 그냥 경영권 분쟁 자체로는 그냥 관심을 끌 정도고, 그걸로 주가 상승을 하는 거는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지분을 살 만큼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거나 먹을 게 많다라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거고, 케이프는 사실 거기에 조금 해당이 되기는 한데 워낙 오랫동안 저평가인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침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아직 흐름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네, 포스코가 하락한 거는 좀 황당한 일입니다. 포스코 임원들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하기 전에 샀다라는 건데, 이게 보통 문제가 되려면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그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스코에 지금 제기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이게 포스코에 제기된 것은 사실 굉장한 억측이다. 포스코 임원들이 뭐 투기꾼입니까?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모범 보여서 임원들이 먼저 사자 이렇게 해서 산 거고, 그 뒤에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거고, 자사주 매입이 있고 나서도 주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포스코가 주도주로 등극하는 어떤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괜히 엄한 종목 잡아가지고 이러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작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주가 조작꾼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 권리 행사 방해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생각이 없고, 임원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주식 산 게 뭐가 잘못이라고 이러는지 좀 황당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니까.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다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주식이 내렸다는 자체가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도 후진적이다. 왜냐면 딱 봐도 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판단을 못하고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니까. 정말 괜찮고 그러나 완주만 하면은 성취. 포스코에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현행법상 선행 매매에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GS건설. GS건설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GS건설이 시공하는 데다가 조금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해외 부분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건설사들이 이익을 낼 만한 어떤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분양가 현실화로 인해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공을 들여가지고 재개발해서 이제 막 짓는데 옆에 분양가, 예전 분양가의 뭐 110%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변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전부 오래전에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재개발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시세의 90%까지 이제 분양가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입지 좋은 데서는 다 재개발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공 물량이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이 국내만큼은 당분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GS건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서 가격 매력이 떨어진 건 맞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조정을 받고 얼마나 버티느냐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 하락 추세니까 여기서 이 저점을 경신하지 않고 여기서 버티면 이제 하락 삼각형으로 굳어지면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신금속.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신금속 공시를 보면 이렇게 참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기습적으로 영신금속 측에서 참고 서류를 냈습니다. 일단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요 참고 서류를 낸 다음에 이틀 쉬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신금속 측은 처음부터 굉장히 계산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도 미리 선정을 해놨고, 뭐 법정에서는 이사회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하더니 2시간 만에 이사회 해가지고 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직원이 20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통 이 정도면 최소 1억 이상 들지 않았을까. 1억 이상 드는데, 아니, 최대 주주 개인의 문제인데 왜 회사 돈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제가 들어가면 이거는 배임으로 다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거래를 쉬어야 됩니다. 3월 9일에 이 참고 서류를 내면 11일까지는 권유를 못하고 12일부터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총까지 뭐 권유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냈으면 공시를 언제 냈냐면 어제 장 끝나고 이게 나왔습니다. 공시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걸 보고 부랴부랴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 결의가 나와야 참고 서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의도가 된 겁니다. 3월 9일 끝나고 내면 제가 공시를 내도 그 다음에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날.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냈습니다. 공시를 냈습니다. 그럼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냈고, 그러면 이제 이 권유자와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럼 저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10일 날 했으니까 11일, 12일 쉬고 13, 14, 공휴일이니까 빼고 그럼 1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계산된 행위를 했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왜 이런 대응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허를 치려고 그랬구나. 이런 또 수싸움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재밌는데 또 한편으로는 권리를 굉장히 침해를 당했으니까, 예, 주주분들께서 반드시 이거는 응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한테 의결권을 주십시오 이런 행위를 1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 그 위임장 소식도 여기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별도로 또 올려드릴 건데, 이 위임장 서식에 그 맞춰서 또 이렇게 나중에 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뭐 서류,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뭐 그 자기 서명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감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10월부터 권유를 하면 거기에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준비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허를 찌르는 이런 수를 보여줬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대리 행사 권유의 취지 여기 보시면 사내이사 선지영 선임권 해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흑자 전환을 통해 회사가 성공한 현 대표이사 도대체 뭐 했다고 그러는지. 예, 근데 사실 이 2017년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라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신금속의 진짜 위기는 2019년도입니다. 선지영 대표 선임되고 상장 폐지 심사까지 들어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야 제가 들어가서 밝히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짓을 해놓고, 심지어 제가 주주운동 할 거라고 설치지 않았으면 주가도 여기서 기고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저렇게 쓸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웃깁니다. 이건 마치 제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기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자들한테 매일 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웃긴 얘기고. 그리고 여기 또 그리고 또 뭐 웃긴 게 하나 또 있었는데 뭐였지? 요거 이재훈 사내이사 후보 같은 경우는 2000년 9월인데 2020년 9월을 적어놨습니다.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사회 추천 사유 당사의 현 대표이사 선지영은 2018년 6월 21일 취임하여 뭐 저거 아닙니까? 2019년에 상장 폐지될 뻔하고 주가도 엉망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흑자 전환 성공, 뭐 대규모 흑자 시연, 뭐 그래서 뭐 배당을 주기는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아무튼 그랬고 깊은 신용을 받고 있다. 이미지 고객 및 모든 임직원에게 깊은 신용을 받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사내이사의 재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사회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 게 제가 어제 신문기일 10시 40분이었습니다. 10시 40분이었는데 그때 상대측 변호사가 얘기하기로 자기도 이사회도 해야 되고 절차도 있고 어쩌고 하더니 1시에서 1시 30분에 이사회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사회 소집은 보통 이틀 전에 소집 통지를 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사회를 여는데 2시간 만에 이사회를 여니까 이사회 전원이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거수기니까 이 사람들은. 네. 깊은 신임을 받고 있다. 깊은 신임. 진짜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올렸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저거 제가 이제 이번에 설립한 법인에서 요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로 했고 경기도 군포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를 하는 취지 여기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지분 공시 위반 사회 지분 공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전공도 기재 못하면서 뭘 전공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뭐 도대체 무슨 전공이길래 최종 학력만 기재하고 전공을 기재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경력으로 따지면 가정주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대. 이게 정말 합당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네.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15일 전에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다른 주주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내이사 이재훈 선임만 이분이 이제 금속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이고 국제 공인 시험 기관 인정을 받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신뢰 갖고는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사내이사로 모시게 됐는데 당연히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분리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12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은 감사위원으로서 분리 선출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3%로 제한을 받는데 요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감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하나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선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뒤에 건 아예 다루지도 않고 주총 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의안상정 가처분인데 요 판결에 보면 판사님이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6-1호 의안, 6-2호 의안, 6-3호 의안 이렇게 각 상정을 했는데
이 안건 순서에 따라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가 부결된다면 후속 논의가 더 이상 논의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상법 규정 취지에 반하는, 이게 법을 우습게 보는 행위인 겁니다. 이렇게 판사님께서 명확하게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만약에 이번 주총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물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3%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제가 선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고 선임이 안 되면 전 반드시 주총 취소 소송을 할 겁니다. 좀 끝까지 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행위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일단 현 이사진들은 상장 폐지 위기의 주역. 왜냐하면 대학교 갓 졸업했나? 그런 자기 딸이라고 그 대학생 재무 담당자로 앉혀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주주들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역인 경영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태국 법인 부실 관련돼서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 회사 자산인 보험금을 부당하게 선정 대표가 수령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정우 전 대표 퇴직금 가다 계상이나 재현의 주식회사 재현 내부 거래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내 의결권 행사 하나 마나 뭐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들께 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그래서 어쨌든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봉 보시면 지지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의결권을 행사를 많이 하실수록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 제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3월 15일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각자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정도의 결심만 해주시면 되고, 15일부터 이제 제가 활동을 하는 부분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집어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고 전체 주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거니까 그 부분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